혹시 주변에요, 숨쉬기 좀 힘들어하거나, 밤에 기침 때문에 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전 세계 인구의 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질환, 바로 천식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꽤 흔한데 생각보다 복잡한 면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엘리엇 이스라엘 박사의 의학문헌 중에서 천식, 진단 및 치료 부분인데요. 사실 정보가 굉장히 방대해요. 아, 네. 그 속에서 천식이 정확히 뭐고, 또 왜 생기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아요. 괜히 어려운 의학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시지 않게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그리고 좀 더 뭐랄까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진짜 믿을 만한 친구가 옆에서 이거 중요해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그 염증 때문에 기도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확 반응하고 좁아진다. 그럼 그 쌕쌕거리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은 이 기도 폐쇄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억지로 지나가면서 쌕쌕하는 소리,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발작적으로 마른 기침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기침도요? 네,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기도 하고 뭐 하나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특정 유발 요인, 예를 들어서 찬 공기를 갑자기 쐰다거나 뭐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됐을 때 확 심해지기도 하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 아니면 가래가 생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증 말씀하셨는데 그 염증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게 제2형 염증 타입 2 하고 비제2형 염증 넌 타입 2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2형, 비제2형. 네, 제2형 염증은 보통 알레르기하고 관련이 깊고요.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좀 주된 역할을 해요. 호산구요. 네, 반면에 비제2형 염증은 호중구라는 다른 백혈구가 관련되거나 아니면 염증 세포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염증 타입에 따라서 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약 반응이요? 네, 특히 최근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 그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할 때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다 똑같은 천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염증 타입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그럼 이 천식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약 2억 4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걸로 추산돼요. 2억 4천만 엄청나네요. 네, 상당히 흔한 질환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거의 8% 가까이가 천식 환자인데 이게 세계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치고요. 아마 도시화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천식 앓다가 괜찮아졌다는 친구들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게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이 한 8.4% 정도 되는데 성인 7.7% 정도보다 조금 더 흔하고요. 애들이 더요? 네, 그리고 어릴 때는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다가요. 이게 성인이 되면서는 여성분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천식이 좋아졌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재발하는군요. 천식 때문에 혹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무서운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네, 그게 1960년대에는 특정 약물, 그 흡입형 베타2 작용제라는 걸 너무 많이 써서 사망률이 좀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염증 자체를 조절하는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줄여서 ICS라고 하는데요. 이 약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망률은 정말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 이상 뚜렷하게 줄지는 않고 좀 정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심한 천식 발작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관리. 자, 그렇다면 천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환경 탓인가요? 그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게 둘 다입니다. 둘 다요? 네. 마치 씨앗과 땅의 관계 같다고 할까요? 유전적인 소인, 그러니까 씨앗을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 요인, 즉 땅에 노출됐을 때 발병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씨앗과 땅.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유전적 요인이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
유전율이 한 25%에서 80%까지 추정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 변이만으로는 전체 발병 위험의 아주 일부, 한 2.5%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환경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어떤 환경 요인들이 있냐면 굉장히 다양해요. 어릴 때 진먼지 진드기나 바퀴벌레, 곰팡이 같은 실내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것, 또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 대기 오염, 특정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어릴 때 환경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비만이요? 천식이랑 무슨 상관이죠? 뚱뚱한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들이 몸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럼 유전적인 소인에다가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천식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천식 환자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까 기도 가민성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그 기도 가민성이 천식이 정말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상인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극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찬 공기나 담배 연기, 아니면 그냥 운동하는 거. 이런 거에 기도가 갑자기 확 좁아지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와, 정말 예민하네요. 네. 마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것처럼 기도가 아주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예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구조 자체도 좀 변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되면 기도 벽 자체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기도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기도 리모델링이요? 네. 기도 주변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또 불필요한 조직들이 막 쌓이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변해버리면 기도가 좁아지기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약물 치료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초기에 잘 그리고 꾸준히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구조가 변하기 전에 잡아야 하는 거군요. 염증 종류에 따라 치료 반응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제2형 염증이랑 비제2형 염증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2형 염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랑 관련 깊은 경우가 많고 호산구라는 세포가 주역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중에 특정 경로, TH2 경로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염증이에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이나 오염 물질 같은 자극으로도 이 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아하, 이 제2형 염증 타입은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흡입 스테로이드, ICS 치료에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제2형은 반면에 비제2형 염증은 주로 호중구라는 다른 종류의 백혈구가 관련되거나 아니면 아예 염증 세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타입은 조금 더 중증 천식 환자에게서 자주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스테로이드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료가 더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치료가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염증 타입을 구분하는 게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유전, 환경, 염증 타입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미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증상을 갑자기 확 나빠지게 만드는 유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위험 요인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맞아요. 잘 구분하셨네요. 위험 요인은 병 자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유발 요인, 다른 말로 악화 인자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미 있는 천식의 증상을 갑자기 나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네. 가장 흔한 건요. 바이러스,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감기. 네. 감기 걸리면 천식 심해지는 분들 많잖아요. 그 외에도 본인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 같은 거에 노출되는 것, 담배 연기나 강한 향수 냄새 같은 자극 물질들, 운동, 차고 건조한 공기, 스트레스, 또 특정 약물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나 일부 혈압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유발 요인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사람마다 유발 요인이 다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유발 요인이 뭔지 잘 파악하고 피하는 게 관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천식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과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증상만 듣고 바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림, 기침 같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또 유발 요인이 뚜렷하다면 천식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병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이런 병들과 반드시 감별을 해야 합니다. 아,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천식으로 진단된 환자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오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3분의 1이나요?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하나요? 폐기능 검사 같은 거 하나요? 네, 맞습니다. 폐기능 검사 PFTS가 진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께 최대한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능한 빠르고 세게 후 하고 내쉬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공기를 내뱉는지 이걸 FEV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얼마나 내뱉는지 FVC 같은 수치들을 측정합니다. 천식 환자는 기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 수치들이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뭔가 약물을 흡입하고 다시 검사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그게 바로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라는 겁니다. 기도를 넓혀주는 약물, 즉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다음에 다시 폐기능을 측정해요. 그래서 FEV1 수치가 이전보다 12% 이상, 그리고 절대량으로 200ml 이상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약 먹고 좋아지는지 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약물에 반응해서 기도 폐쇄가 좋아지는, 즉 가역성이 확인되면 천식 진단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증상은 있는데 폐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정 상황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증상이 있는데 폐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거나 진단이 좀 애매할 때는 기도 과민성 검사라는 걸 추가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과민성 검사요? 네. 메타콜린이라는 약물을 아주 낮은 농도부터 조금씩 흡입하게 하면서 폐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는 검사예요. 아주 약한 자극에도 기도가 쉽게 수축한다면 아, 이분은 기도 과민성이 있구나 하고 판단하고 천식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혹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들도 도움이 되나? 아까 말씀하신 그 염증 타입 같은 걸 알아보는 데 쓰이나요? 네, 보조적으로 활용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호산구 수치를 확인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2형 염증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심한지를 좀 가늠할 수 있고요.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 피 검사로도 염증을 보는군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피구 반응 검사나 혈액으로 하는 특이 IG 항체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숨을 후 내쉴 때 나오는 가스 중에 산화질소, 휘노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도 있는데요. 네, 숨 쉬는 걸로요? 네, 이것도 호상구성 기도 염증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반응이 좀 안 좋은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검사들이 염증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야, 진단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네요.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치료와 관리입니다. 천식 치료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혹시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천식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치는 아니군요. 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증상 거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죠. 치료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낮 동안의 증상이나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깨는 횟수, 그리고 응급약물 사용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요. 보통 가이드라인에서는 주 2회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네. 둘째, 심한 발작, 즉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 셋째, 폐 기능을 최대한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넷째, 일상생활이나 운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치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요. 네 가지 목표. 증상 최소화, 악화 예방, 폐기능 유지, 정상 활동.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약만 잘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또 중요한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약물 치료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유발 요인 관리입니다. 아, 피하는 거요? 네.
본인에게 천식을 악화시키는 환경이나 물질을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줄이는 노력이죠. 뭐 금연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약물 치료인데 여기서 걔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뭔가요? 바로 꾸준한 사용, 즉 수능도 하고요.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입니다. 아, 그 부분. 맞아요. 저도 흡입기 쓰는 친구들 보면 저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처방대로 매일 꾸준히 쓰지 않거나 사용법이 틀려서 약이 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실제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천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어요. 절반이나요? 와, 참고로 흡입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잘 쓰고 계신지 확인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함과 정확한 사용법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약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이 갑자기 확 나빠졌을 때 빠르게 기도를 넓혀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약. 이걸 증상 완화제, 릴리버라고 부르고요. 네, 완화제. 다른 하나는 매일 꾸준히 사용해서 기도의 만성 염증 자체를 조절하고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약. 이걸 질병 조절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응급약이랑 예방약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증상 완화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그 파란색 흡입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효성 베타2 작용제, 줄여서 사바라고 하는 겁니다. 살부타몰 성분, 상품명으로는 벤토린 같은 거, 이게 여기에 해당하고 보통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 흡입기에 들어있죠. 네.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급할 때 쓰기 좋지만 지속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짧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SABA는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염증 치료는 안 되는군요. 그럼 질병 조절제가 훨씬 중요하겠네요. 어떤 약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천식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 질병 조절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약이 바로 합의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ICS입니다. ICS요? 아까 사망률 줄였다는 그 약이죠? 네, 맞아요. 기도염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항염증 약물이죠. 이걸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천식 치료의 기본이고 실제로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괜찮나요? 네, 그 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먹는 스테로이드 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흡입형은 약물이 주로 폐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전신 부작용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입안에 곰팡이가 좀 생기거나 목이 약간 쉴 수 있는 국소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흡입 후에 입안을 물로 잘 헹궈내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고용량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면 전신적인 영향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천식을 잘 조절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ICS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지속성 베타2 작용제, 즉 레바라는 약을 ICS와 함께 사용합니다. 보통 두 성분이 하나로 합쳐진 복합 흡입제로 많이 쓰이죠. 레바요? 이건 뭔가요? 레바는 기도를 좀 더 오랫동안, 보통 12시간 이상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바는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ICS와 함께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단독 사용 금지. 왜죠? 염증 치료 없이 기도만 넓혀놓으면 당장은 숨쉬기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염증은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더 심한 발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ICS와 레바가 하나로 합쳐진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조절제는 없나요? 먹는 약도 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류코트리엔 조절제, LTRA라는 먹는 약도 있습니다. 몬테로카스트, 상품명 싱귤레어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요. 아, 싱귤레어. 들어봤어요. 네, 이건 염증 물질 중 하나인 류코트리엔이라는 녀석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ICS보다는 효과가 좀 약한 편이지만 복용이 간편하고요. 특히 아스피린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천식이나 운동할 때만 증상이 생기는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이 같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런 경우에 쓰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주사 치료도 많이 이야기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들인데요. 기존의 흡입제나 먹는 약 같은 표준 치료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중증 천식 환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표적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 치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염증 타입 있잖아요. 주로 제2형 염증과 관련된 특정 염증 매개물질, 예를 들면 IgE나 IL-5, IL-14 같은 것들의 작용을 아주 정밀하게 딱 차단하는 주사 약물들이에요.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지만 아직은 비용이 좀 비싸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분들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치료법이 정말 다양하고 발전했네요. 그럼 이런 약들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계를 조절하면서 쓴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단계적 치료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필요에 따라서 치료 단계를 올리거나 혹은 조절이 잘 되면 단계를 낮추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ICS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조절이 안 되면 라바를 추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변화요? 뭔가요? 국제적인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인 쥐나에서요. 예전에는 아주 경증 천식 환자는 증상 있을 때만 SABA, 파란색 회빗기를 쓰라고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경증 환자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천식 환자들이 필요시, 즉 증상이 있을 때 응급 완화 목적으로도 저용량 ICS와 효과가 빠른 라바, 포르모테리올이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네, 응급약으로도 염증 치료 성분이 들어간 걸 쓰라는 거군요. 왜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BA만 사용하면 당장 증상은 좋아지지만 근본적인 염증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악화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킬 때조차도 항염증 치료를 같이 하자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이걸 말트여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트 요법. 아,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혹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천식 관련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신 중이라거나 그런 경우요? 네, 몇 가지 짚어볼 만한 중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신 중에는요, 오히려 천식 조절을 더 잘해야 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천식은 엄마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행히 대부분의 흡입제, 특히 부데소니드라는 성분의 ICS는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또 다른 경우는요? 또 아스피린 악화 호흡기 질환 AERD라고 해서요. 아스피린이나 흔히 먹는 소염진통제 NSAIDS에 의해서 심한 천식 발작이 유발되는 아주 특이한 타입의 천식이 있어요. 아스피린 때문에요? 네, 이런 분들은 코에 물혹, 비용종이 있거나 축농증, 부비동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류코트리엔 조절제나 특정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스피린이나 관련 소염 진통제는 피해야 하고요. 네. 운동할 때 숨찬 사람도 있던데요. 아, 운동 유발성 천식 증상 말씀이시죠? 이것도 꽤 흔한데요. 일단 평소 천식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절이 잘 되는데도 운동 시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SABA 같은 완화제를 미리 사용하거나 류코트리엔 조절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천식이 그냥 단순히 숨쉬기 힘든 병이 아니라 유전이랑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다양한 염증 기전이 관여하고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만성질환이라는 걸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상태, 또 염증 타입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유발 요인을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아주 정밀한 표적 치료까지 고려하는 그런 맞춤형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거, 꾸준한 약물 사용과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잘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을 잘 아는 것이 관리의 시작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듯이 천식 발병의 유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환경 노출이나 우리 몸 안의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혹시 미래에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천식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생활 습관의 변화나 특정 미생물을 이용한 요법 같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예방이라.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염증 타입에 따른 표적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천식이라는 그냥 하나의 이름 아래 묶여있던 그 다양한 상태들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어쩌면 진단이나 치료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밀의학 시대의 천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